안녕하세요. 신청합니다. 지금 이제 11월 15일입니다. 지금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 뭘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평소에 열심히 해야죠. 지금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막판 정인을 자냐에 따라가지고 1등급이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한두 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강의는 좀 최소한 2, 3등급, 3등급도 초반, 3등급 후반 말고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하인 친구들은 사실은 들어도 아마 이제 지금 다른 걸로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이걸 듣는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왕에 공부를 안 하신다면 이거라도 들으면 좋으시겠죠? 원래는 제가 해년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한 20명 정도가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서 했는데 올해는 좀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많이 남아있는 친구가 적어요. 고3 초에 제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만 다니게 한 친구도 있고 이제 지금부터 유지만 해라 수능 때까지 고3 초에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한 친구도 있고 토플도 다 나오고 또 수능도 언제나 만점 맞으니까 대단한 거죠. 오늘도 못 받은 걸. 아니면 이제 좀 힘들어하거나 좀 아니면 이제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그런 친구들은 좀 마지막까지 다니죠. 아니면 또 수능 만점이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 만점이. 아니면 이제 영어 논구술이 꼭 필요한 친구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 이제 아니면 영어 논구술이 아니라도 영어 특기 자격증도 있고요. 아직도 또 이렇게 영어 논구술이 매우 중요한 수능 만점 이상의 실력을 꼭 갖춰야 되는 대입 영어 논구술이 아주 중요한 의대 또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중요해요. 영어 논구술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친구들은 수능까지 계속 다니죠.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도 지금 저희 학원의 마지막까지 오프라인에서 지금 저희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지금 몇 명 안 됩니다만 저희 학원이 작아요. 100명 정도 규모 학원인데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대치동이나 삼성동 이쪽에서 강의를 했었고 옛날에 여기 위치가 이제 제가 대학 강의를 이제 쪽 경기도에서도 좀 나가고 서울에도 또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교통상의 편리함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했다가 십몇 년째 여기서 강의를 아주 우수한 애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또 이제 몇 명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친구들이 전부 다 한 명도 안 빼고 예외 없이 수능을 1등급도 아니고 그냥 다 맞습니다. 모의고사를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강의를 찍게 된 게 제가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오프라인에서 애들 수능 마지막 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상 문제도 좀 풀어주고 또 수능 마지막에 며칠 전에 뭘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올해는 이제 그거를 좀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제가 이제 올해 초에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인강 사이트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의도 거기에 실릴 건데 근데 유튜브에도 올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인강 사이트에다가 제가 이제 수능 예상 문제를 이제 또 항목으로 또 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막판에 예상 문제를 한 100문제 정도 제가 이제 출제해서 애들하고 이렇게 풀어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풀어줬어요. 찍으면서 평소에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는 이제 여기서 따로 하기가 좀 곤란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뭐 할 것인지 수능 막판 기간에 뭘 할 것인지만 따로 얘기하는 시간을 오프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하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바쁘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좀 불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아시다시피 지금 한다고 크게 바뀌진 않아요. 지금 이게 20점이 오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한두 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보통 이제 고득점 하는 친구들, 1, 2등급을 다투는 친구들, 아니면 3등급 초반 이런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하인 친구들은 들어도 좋고,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큰 점수 차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물론 뭐 기본적인 문제 좀 틀리더라도 이런 걸 또 맞춰서 뭐 더 1, 2점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는 분명합니다. 뭐 사실 뭐 수능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시험이 평소 공부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막판은 그야말로 정리입니다. 정리. 쭉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정리.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그 전에 풀었던 모의고사집이나 기존의 그 강의 자료 같은 거에서 오답들을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게 다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두뇌라는 게 참 신기해요. 다 기억이 납니다. 뭐 10년 전 것도 기억이 나고 5년 전 것도 기억이 나고 심지어 뭐 영어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보던 것도 수능 전에는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 다 기억이 나.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거니까. 아니면 뭐 어떤 영어학원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뭐 영자신문을 자기가 기사를 골라서 공부하는 학원을 다녔거나 뭐 선생님이 줬더라도 좀 인상 깊었던 영자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모의고사 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분이 뭐 보면서 이렇게 쭉쭉 한번 보세요. 보면서 틀렸던 거 특히 한번 보고 이걸 왜 틀렸었나 한번 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건 기본이겠죠.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 그건 또 기본일 거니까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게 의식하지 못,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 영문과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영문과 그분들은 지식인이죠. 우리나라 뭐 대체적으로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이제 영어로 된 모든 그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영어로 된 자료를 좀 빨리 만나시고 시사 자료를 계속 탐독하실 거고 대부분은 안 그런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대학에 오신 분 중에도 대부분 아무래도 뭐 영어에 능숙하시죠. 거의 다 유학 갔다 오셨고 하다 보니까 영문과 교수님들께서는 상당히 그 시사 문제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대학에 있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가질 그 문제의식,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게 수능 문제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은 참 그 미련한 생각이겠죠.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인데. 그래서 과연 그분들은 뭐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별거 없습니다. 시사입니다, 시사. 뭐 시사 문제가 수능에 뭐 얼마나 나온다고 아닙니다. 그게 시사로 나오질 않아요. 대놓고 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제 블로그에다가 그 세월호 사건,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죠. 이렇게. 지금도 그거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만. 근데 그때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해는 아마 그 위험사회론, 그분 돌아가셨죠. 하여튼 그 위험사회론, 그 리스크 소사이어티라는 그 유명한 그 사회학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충 그거를 좀 제가 긁어가지고 구글링에서 찾아가지고 제 블로그에 그 수능 예상 지문,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거는 수능 예상 지문에서 쭉 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해에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고. 그 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많은 친구들이 놀랬죠. 그게 배 침몰 이런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그러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게 나오진 않고. 유사한 주제로 그게 나왔죠. 스키장에서 위험에 관한, 부상 위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리스크 소사이티. 모의고사에서도 유사한 게 나왔었고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올해 있었던 사건 사고 주요한 아주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사건들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미국 우리나라의 야구가 철수했는데 미국 야구는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고 구글은 또 이렇게 여러분이 키워드를 입력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미국 야구에 가시면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이렇게 주요 언론사 핵심적인 기사들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아무래도 뭐 정치도 있고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으니까 일부러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연예인 기사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올해 있었던 주요 사건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십니다. 다만 이제 요 강의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그런 것도 몇 가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좀 기억에 남았던 거 몇 가지 영문과 교수님들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요 몇 가지들 이전에 나왔던 출제 경향에 더불어서 출제 가능한 그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향에 그런 흐름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고 혼자서 그런 거를 또 일부러 사실 건 없어요. 공부 시간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밥 드시고 식사하고 쉴 때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미국 야구라든가 구글 가셔서 이렇게 쭉쭉쭉 관련된 걸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를 자꾸 그렇게 너무 막 찾으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거 좀 추측도 하고 제목만 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었고 이런 어휘가 있었고 제목에 나온 어휘 이게 상당히 오래 중요했던 그 기사고 주제 같은데 사건 같은데 내가 이 제목에 있는 단어를 모른다. 이럴 때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 중에 있는 거 찾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은 배조가 돼. 시간이 별로 없고 평소에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 사전 가지고 하는 자료는 이제 별도의 수업 공부 자료로 하시고 이게 이런 간접적인 공부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하는 이런 그 속도 훈련 우리 이제 오프라인하고서 이제 숙제입니다. 이게 속도 훈련을 할 때는 사전 없이 이렇게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서 흥미있는 글을 찾아가는 그러다가 흥미있는 걸 읽어보고 그런 거 모른다고 했으면 그거만 또 뽑아서 따로 정리하면서 본다든가 지금은 이제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제목 위주로 수능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수능 며칠 안 남았으니까 보시면서 제목에 모르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그래서 제목 보고 주요 키워드 보면서 이런 흐름의 내용이 있었고 내용 혹시라도 뭐 좀 중요한 내용만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 해당 내용을 네이버 가셔서 한국어로 검색하세요.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한번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영어를 한번 더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 영어로 그 감수성을 길러오시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사한 주제가 나왔을 때 또 유사한 주제가 수능에 나왔다고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다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도움이 되고 편한 것 뿐이지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읽었던 자료가 나왔다. 그래서 그대로 그 내용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글이라는 건 이게 다르고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주제가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요령 중심으로 찍기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자체를 들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실 거고 무슨 얘기인지 좀 모르실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내용 중심으로 공부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찍기 중심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도 별로 어차피 내용을 읽고 문제를 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배우셨을 거고 참 죄송하지만 이제 그레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사기꾼이세요. 인기를 끄시고 돈을 버시면 그래서 각각 선생님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앞에만 읽어라 뒤에만 읽어라 읽을 필요 없다. 이분들은 그냥 여러분 친구로 보세요. 착하고 인간적으로는 좋으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직업적인 의미에서 사기꾼인 면이 있죠. 왜냐하면 절대로 이제 성적이 오를 수 없는 걸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면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러신 분이 있으신다면 이제 혹시라도 그러시면 개과천선하시고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도 읽지 말고 앞뒤 찍어라 어디만 보고 찍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 본인도 아실 겁니다. 이제 개과천선하시길 바라고요, 선생님. 학생분들도 이제 그렇게 공부했다면 영어는 이제 올해는 이제 아마 고득점하기 힘드실 거고요. 어쩌면 3등급 후반까지는 운 좋으면 조상님이 도우시고 나라를 구하신 조상님이 있다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나라를 구하셨다면 안중근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후예시라면 그걸로 2등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찍은 거 6, 7개가 다 맞으면. 근데 그러긴 어렵고 잘 맞으면 2-3개 찍어서 맞는데 보통 3등급 후반까지 죽기 살기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부, 단어 많이 외우고 문법도 형태 위주로 많이 외우고 물론 다들 공부 그렇게 하니까 옳다고 믿겠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 그 학습 가이드에 오셔서 제 홈페이지에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유튜브에도 좀 들어보시고 그대로 공부하셔도 되고 제 강의를 또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하고 유사하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다른 강의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내용 위주 학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공부죠. 내용 위주.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은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정말로 오노민 이상의 독해 실력 수능 풀이 실력, 영어 농구술 실력, 결국은 이제 토론 실력과 작문 실력이죠. 그런 걸 키울 수 있는 최단기간의 방법이 바로 내용 위주의 학습이다. 가장 멀고 돌아가 보이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쨌거나 지금부터 제가 이제 나올 만한 지문들을 한번 쭉쭉쭉 이렇게 한번 지적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보셔도 좋고 영어로만 찾아보시기 부담되면 한국어로 찾아보고 영어로 찾아보고 비교해 보시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념해 주시고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해당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 주요 오의는 말씀드리고 내용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능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학술적 내용이 많이 나와요. 2010년 이전 수능에서는 학술적 내용이 좀 덜 나옵니다. 그때는 좀 이렇게 신변 잡기,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시험이에요. 그때는 신변 잡기에 관한 얘기가 많고요.
좀 이제 별로 대학에서 수학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게 많았습니다만 2010년 이후부터는 모든 외국어가 다 바뀌었어요. 영어뿐만이 아니고 뭐 프랑스어도 그렇고 외국어들은 상당히 어려워졌고 학술적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학술적 내용이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이제 원서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겠죠. 그런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가 잘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이게 아무래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학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항상 학문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지금 현재. 그래서 학술적으로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옳은 바른 거냐, 뭐 하는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험 과정이라든가, 학술사, 과학사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분야별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로 여러 다양한 학술 분야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맨 뒤에 긴 문제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40번대 이상. 그런 데서 조금 이제 쉬운 거. 비학술적인 내용. 아니면 아예 앞쪽, 도표라든가 이런 데 또 비학술적인 내용. 통계 읽는 거라든가, 표를 읽는 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연구라 하면 이제 리서치라는 단어를 쓰죠. 리서치. 스터디라고 당연히 하고요. 방법론이라 그러면 이제 메소드인데, 이제 메소돌로지라고, 이게 메소드 방법이에요. 리서치 메소드. 이게 이제 메소돌로지하고 이렇게 붙으면 이제 방법론, 학술지학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관한 학술기 자체, 방법론. 이런 단어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파인딩이라는 단어는 발견하다 때에서 나온 건데, 이게 바로 연구 결과를 말해요. 연구로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들, findings. S도 붙이기도 하고요. 샘플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는데, 이건 이제 어떤 시료를 채취하다, 샘플 집단을 만들어보다, 비교 집단을 만들다, 이런 거겠죠. 컴페어라 이런 단어도 알 거고요. 이런 단어도 알 겁니다. 비교하다 이런 단어도 당연히 다 알 거고요. compatible 이런 단어도 알 거라고 믿습니다. 양립 가능하죠? compatible. 여기다 in을 붙이면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알 거고요.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relevant라는 단어도 잘 나오죠. 관련이 있다. 타당하다 뜻도 있던데 이게 타당하다. valid의 뜻도 있고 타당하다. related의 뜻도 있다는 거 다 아실 거라 믿어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자꾸 나오죠. 그다음에 양립 가능한, 양립 불가능한 인을 붙이면 비교하다 이런 거고요. 당연히 relative라는 단어들 비교적이라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relativism이 상대주의라는 건 알 것 같고요, 여러분들. relativism. 상대주의. 상대적인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같은 거 들어보셨죠? cultural relativism. 그죠? There are no superior cultures or inferior cultures. They are just different from each other. 문화는 superior or inferior. 우월하거나 열등한 문화 같은 건 없다. They are just different. 다를 뿐이다. 이런 cultural relativism 이런 것도 있고요. 상대주의라는 거는 comparative라는 유사한 단어도 있습니다. comparative. 이것도 비교란 뜻이죠. comparative advantage. 경제한 친구들은 다 기억날 거고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 우위란 뜻이죠. 그죠? absolute advantage하고도 비교할 줄 알아야죠. absolute는 절대적인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이런 개념들 항상 나오죠. absolute advantage. 절대적 우위, 비교 우위, 절대 우위 이런 개념들. 절대 우위라는 건 모든 면에서 한 나라가 무역이란 단어도 같이 아셔야겠죠. 모든 면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냥 우위에 있을 때 그런 걸 보고서 절대 우위라고 합니다. 비교 우위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기회 비용 관점에서 opportunity cost라고 하고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 우위죠. 간단한 예로 어떤 사장님이 타이핑도 잘 치시고 워드프레스 아주 여러 가지 서류 작업도 잘 하시는데 사장님 업무를 보시면서 그걸 같이 보시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죠.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보다는 서류 작업을 더 못하지만 어떤 직원 하나를 고용해서 그분한테 그걸 맡기면 이것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교 우위의 개념이고요. 절대 우위의 개념,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이런 사람들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꼭 경제 분야가 아니라도 이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나오는 기본 단어들을 또 보면 학술 분야에서
empirical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왔죠. empirical, 경험주의적인 empirical. 이거 스페링이 좀 다릅니다. imperia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제국주의적인이죠. imperialism, 제국주의. 이거 이제 empirical, 이건 경험론적인. 이거의 반대말이 이제 rationalism, 합리주의죠. 대륙의 합리주의. rational이 합리적이잖아요. 이거랑 구별하세요. national은 국가적인이죠. 그래서 이제 대륙의 합리주의와 영국의 경험론과 합리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경험론, 이제 모든 초월적인 거, 그걸 다 거부하는 거죠. 관념적인 거, transcendent, 초월적인 거죠. 모든 어떤 경험해보지 않은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하고 연관된 면이 있겠고, 이건 관념으로도 뭘 해본다는 거, 생각을 통한 경험도 이제 어떤 대륙 쪽이고, 이거 같이 이제 구별하는 그런 내용의 말들. 실제로 이런 논리 같은 게 시험에 나오죠.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그래서 모의고사도 만나셨을 거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쓰건 안 쓰건 간에 이런 논리로다가, 그죠? 사실 보수주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방금, conservatism. 보수주의죠. conservatism. 보수주의라는 건 이제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보수주의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일 수 있습니다. 리버럴. 보수주의는 꼭 그 정치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가 아무래도 경험론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뭔가 경험해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겁니다. 사고를 통한 경험, experience through thought, 생각을 통한 experience, 경험을 부인하는 거죠. 생각을 통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거든요. 합리론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이 있고요. 리버럴리즘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인데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진보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자유주의, 19세기적인 아담 스미스적인 이 자유주의하고 오늘날에 쓰는 리버럴하고 좀 달라요. 리버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꼭 진보파들, 여성의 권리나 노동자의 권리를 미국에서 중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진보적이다는 이런 말고도 이제 프로그레시브라는 표현도 있죠.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이다. 예. 보수주의, 컨서버티즘. 그래서 요것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 다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논리와 더불어서 기본 논리죠. 별다른 거 없잖아요. 기본 논리. 경험론과 합리론,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다 아시겠죠? 노동자의 권리라는 레이버가 노동이고요. 그죠? 레이버 유니언하면 노동조합이 되겠고요. 그죠? 이번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페미니즘 이런 것들. 페미니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보에서 이제 옹호해 주는 거죠. 노동자의 권리. 휴먼 라이츠, 인권이죠. 권리. 인권은 휴먼은 레이버 라이트 해도 되고요. 레이버러스가 노동이라는 뜻이죠. 노동자들, 레이버러스. 워커스라는 뜻입니다. 이분들의 휴먼 라이츠, 권리, 이런 단어들. 그래서 이런 단어들과도 다 연관이 있겠죠. 진보 그러면. 그래서 좌우의 개념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많죠. 라이트 윙어스. 과거사를 부인하는 일본의 개새끼들. 일본 우익. 이번 이제 여기다가 이거 개새끼들한테 이걸 붙일 수도 있겠죠. 일본의 개새끼들. 진해 정신대 끌고 갔던 우리 희생자, 우리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부르죠. prostitute. 정말 싸놓고 미치 개새끼들이죠. 어쨌거나 극단적인 오른쪽인 날개, 이 우익이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우익은 우익이 아닙니다. 원래 그냥 친일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우익은 김구나 이승만 이런 분들인데 자꾸 친일파들이 우익인 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헷갈리죠. 말 나온 김에 친일파는 프로-재패니, 프로 같은 뭔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프로-재패니스 하면 친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이제 엔타이가 붙으면 반일이 되겠습니다. 반일. 우리나라는 이념 지형이 좀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다도 알아야겠죠? 왜곡되어 있다. 디스토트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디스토트. 왜곡되어 있다. 디스토트. 원래 우익은 민족이 최우선이죠? 개인의 자유와 책임, freedom and responsibility, duty 이런 걸 강조하고요. 정부 개입 싫어요. 정부 개입이라는 단어를 안 했군요. 원래 우익의 특징이죠. governmental intervention. 인터벤션이 개입입니다. 이런 걸 싫어해요, 우익은. 그리고 our country is the best, America number one, 이런 거. 그런 게 우익입니다. 그의 극단적인 이제 extreme rightist. 히틀러죠. 이제 독일 민족만 최고야, 그지?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극단 우익이고.
그런 거죠. 인종주의까지 결합이 된 거죠. 히틀러는. 거기다가 인종주의는 레이시즘 이런 단어들 같이 기억하셔야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 레프티스트는 뭐냐? 레프티스트는 방금 말한 그 진보 쪽 인사들을 보고 레프티스트한 경우가 많아요. 레프트 윙이라고 되죠. 레프트 윙어스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방금 말한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여성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약자 소수파의 권리, 또 다수를 메이저리티라는 건 다 아시고 메이저리티 룰 다수결의 법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리티가 항상 있죠. 마이너리티 여기 이제 레이셔를 붙이면 인종적 소수파, 미국인이라든가 레이셔 마이너리티. 이런 것들, 이분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좌파가 되겠습니다. 꼭 사회주의가 소셜리즘이죠. 소셜리즘. 꼭 사회주의가 아닐 수 있어요. 사회주의적인 경향성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적인이 이제 소셜리스트입니다. 소셜리스트. 이렇게. 사회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 하면 이제 코미니즘인데, 이제 코미니스트 하면 이제 공산주의적인 또는 공산주의자. 소셜리스트 텐던시 그러면 경향성 텐던시 아시죠? 커뮤니스트 텐던시, 커뮤니스트 스테이트,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적 경향, 사회주의적 경향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그죠? 우익이 이제 텍스컷을 선호하죠. 텍스컷, 복지를 싫어하죠. 웰페어 우익은 텍스컷을 좋아하고요. 복지는 별로죠. 왜냐하면 복지를 하려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이념, 기본적인 어떤 그 이제 그 어떤 이념이라는 건 영어로 아이디올로지입니다. 아이디올로지고요. 그 뭐 히틀러 얘기가 나왔고 뭐 인종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뭐 유제닉이라는 단어도 한번 해볼까요? 유제닉스 이게 바로 이제 인종 우생학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인종이 우수하냐.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뭐 끝도 없죠.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제 단어와 더불어서 논리도 좀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리도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방금 말한 정도 논리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나왔기도 하고 뭐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등장했고 뭐 수능에도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논리들 이 단어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그 단어를 쓰진 않더라도 그 논리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이 바이어스가 이제 편향이죠. 그래서 뭐 바이어스 다음에 편향된 뭐 유사한 단어가 뭐 프레주디스가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뜻이죠. 편견, 프레주디스. 근데 이제 그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이미 뭐 모의고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날 쳐다보면 뭐 난 인기가 좋아 그러죠. 근데 자기를 안 쳐다보는 여자도 많잖아요. 싫어하는 여자도 많고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모든 정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태도.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이게 연구할 때 치명적인 태도죠. 리피타빌리티가 별로 없겠죠.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뭐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연과학은 이게 좀 되죠. 연구를 했는데 내 연구 결과를 뭐 어떤 연구 결과가 사기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사기라는 단어도 좀 뭐 여러분들 페이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이것도 사기입니다. 하여튼 뭐 사기, 프로드 이런 단어도 있고요. 이제 이건 사기라는 식으로 이제 몰리죠. 뭐가 안 되면 리피트가 안 되면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내가 죽지 않은 약을 개발했다. 뭐 이렇게 인간을 기업까지 다 복제했다. 복제인간 클론을 만들었다 했는데 네가 써놓은 논문들 해보니까 난 안 되더라. 그건 사기죠. 페이크 고쉐임이고 프로드죠. 아마 이제 그 리피타빌리티가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 상당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편인데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는 좀 이제 그 아닌 경우가 좀 있죠. 그런 이유가 다 이런 확증 편향이 녹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개념인데, cognitive dissonance, 이런 이제, 개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입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거 주로 학문 분야에서 얘기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책 결정자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에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손을 내밀면 저 새끼가 무슨 숨은 의도 때문에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우리가 김정은한테 손을 내밀 때는 그 진정한 평화가 온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개념이니까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알죠? 인식하다, 커뮤니티, 레코그나이즈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인정하다, 유사한 단어예요. 인지적인.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죠. 당연히 뭐 여러분 다 알아야 될 단어들, 뭐 심리학이라는 단어, 심리학 실험 결과가 그렇게 많아요. 시험에 지금 수능에 모의고사 같은데 자꾸 뭐 집단 나눠놓고서 뭐 한다든가 실험 결과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서브젝티비티 뭐 다 알죠. 주관성, 객관성, 오브젝티비티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관성, 객관 다 기억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풀이라는 이런 개념들, 그죠? 밸류풀이 뭘 가치적이다,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개념들. 뭐 어모랄이라는 단어도 있죠. 어모랄. 그래서 밸류풀이는 이제 최근에 뭐 우리 이제 이영훈이라고 서울대학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교수님이시죠. 근데 그분께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독도가 일본 건 거 맞다. 그분 말이 뭐 사실이 아니면 좋겠는데 사실 모든 연구, 학문 연구는 사실은 가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심지어 자연과학마저도 가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저거 우리말로 뭘 가치적이다, 가치 중립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밸류 프리라고도 하고 뭐 밸류 뉴트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밸류 뉴트럴. 이영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나는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이라는 종족적 가치, 민족적 가치에 얽매여서 중립적이지, 뉴트럴하지, 가치로부터 중립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연구를 하지 않는다. 나는 사실은 사실대로 본다. 난 재판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런가? 뭐 생각해볼 문제죠. 생각해볼 문제고요. 사유의 뭐 존재 구속성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xistential determination of thought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써놓으면 좋겠네요. 관련된 걸로 다 관련있는 얘기 어모랄도.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existential determination 뭐가 생각이.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 때 같은 때 아무리 귀족들이 열심히 자기가 평민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혁명편에 섰다 하더라도 목이 잘리는 거죠. 왜냐하면 귀족이란 이유만으로.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존재가 결정해요. 존재가.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한국인이라는 데에서 확증 편향이라든가 인지 부조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한국인이라는 이 가치, 민족적 가치, 계급적 가치, 내가 귀족이라는 계급적 가치 이런 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하여튼 유물론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매터리얼리즘, 유물론. 이제 공산주의의 사상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정신 세계를 부인하는 거죠.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고 인간이 이렇게 좀 존재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요것과 조금 아마도 좀 부딪히는 게 자유의지, 프리, 이것도 기억하세요. 인간의 자유의지. 기독교에서 공산주의를, 이 코뮤니즘을 싫어하는, 아까 썼던 코뮤니즘을 싫어하는 이유가 기독교는 영어로 크리스찬이티죠. 크리스찬이티. 좀 이따가 역사 얘기를 좀 할 때 같이 기독교 역사에서 간단히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독교에서는 이제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교파가 많이 있죠. 이게. 하여튼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영혼의 세계, 소울, 영혼이죠, 소울 이런 거 이건 이제 메터리얼즘 이런 거 인정 안 하죠. 인간은 사실 자동적으로 존재되는 결정된다. 맞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과연 가치 중립적이 가능한가? 자연과학에서마저도 그죠?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국가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것인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과연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니까, 그죠? 테크놀로지컬리 파서블 하니까 무조건 개발한 것이 옳았는가? 자연과학 분야에서마저도 가치가 개입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에이모랄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도덕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임모랄은 뭐냐면 이거는
부도덕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도덕하다. 에이모랄은 뭐냐면 이거는 무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을 자체를 완전히 이제 이거는 도덕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도덕은 아예 그냥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에이모랄, 무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무도덕.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마키아벨리아니즘 이런 거로부터 출발했다고. 이거 오늘날 이제 뭐 다 여러분 아르셔야 될 단어인데 현실주의, 니오니즘, 그다음에 뭐 이제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 뭐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현실주의 아무래도 뭐 다 아시겠죠? 현실이 중요하다, 권력이 중요하고, 그죠? 생존이 중요하다. 아이디얼리즘 아무래도 뭐 인간 사회를 좀 낫게 만들 이상을 추구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상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를 이제 아주 개새끼로 보는 사람이 많죠. 히틀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뭐에서도 마키아벨리를 상당히 중립적인 인물로 보는 분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새끼라고 보는데, 저도 하여튼 어떻게 보면 또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근대 과학적인 사회과학의 출발자라는 말도 있고요. 근대 사회과학이 이제 가치 중립적인 척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여튼 뭐 어쨌든 마키아벨리가 바로 이렇게 무도덕, 모든 정책은 이렇게 도덕이랑 관련 부도덕하자는 게 아니고 마키아벨리 말처럼 무도덕이라는 거죠. 이게 펄리시하고는 도덕이랑은 상관없고 국가 정책은 어찌 보면 현실주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이상주의는 도덕을 버리지 않는 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국가 정책, 특히 외교 정책 같은 거를 하는데 무슨 도덕을 따지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근데 꼭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대만을 버렸죠.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수교하려고. 그것이 우리가 과연 얻은 게 많았는가, 이런 게 많았는가. 우리 장개석이가 우리나라 독립 도와줬잖아요. 그죠? 대만을 버린 그 결정이 과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합리화되겠죠. 합리화하다는 아까 내셔널 라이즈라는 표현도 있겠고요. 또는 저스티파이라는 표현, 정당화하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뭐 합리화나 정당화가 될지 몰라도 과연 올바른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건 없는가? 대만을 버림으로써 상당히 신의를 배신한 건 맞죠. 그때 대만이 저희한테 감정도 한동안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은 것 같은데 한국 서기관, 외교관 하나가 목이 막 잘릴 정도로 공격도 받았고 막 당교했을 때 독일이라는 나라가 외교사에 보면은 돌아가면서 모든 열강을 다 배신했어요. 그죠? Stab every single country in the back. 그죠? Could not find out any more alliance. 동맹을 발견할 수 없었죠. Which triggered the World War I, the Post World War in a sense. 어떤 면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그것이 이제 트리거가 촉발시켰다고 하잖아요. 오스트리아라고 독일어 사용권 있잖아요. German speaking state, 아주 작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그 나라는 통일할 때 비스마르크가 그냥 안 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독일이거든요. 그 나라는. 동맹국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신의를 잃어버려가지고 다 뒷박치니까. 그래서 과연 국가 정책에서 반드시 무도덕이어야 되는가? 과연 이것이 이제 악마의 이론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쩌면 지금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다만 이런 현실주의의 내용은 이런 식이다. 무도덕이고. 다만 이제 방금 얘기한 건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또 이제 이상주의 쪽을 반영하는 거일 수 있겠고요. 이상주의는 아무래도 국제 유행 같은 제도, institutions 쓰세요. institution. 이런 걸 아무래도 강조하겠죠. institutions. INSTIT. 유행 같은 국제 제도들 강조하고요. 인권 강조하고요. 그런 게 이상주의 쪽이 되겠고요. 뭐 어쨌든 이런 어휘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무도덕이라는 개념 이미 나왔어요. 모의고사에 이미 다.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이라는 개념 또는 몰가치적이라는 개념. 학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이런 태도들 여기다 이렇게 관련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또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아까 했나요? 제가 패러다임 한거 맞나? 아까 했나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겠죠. 패러다임 기본 우리가 과학사에서 중요한 거죠. 인류의 지식은 점핑한다는 거죠. 우리 지식이 the development of human knowledge is not gradual, but revolutionary. In each progress.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의 발달은 is not gradual, 점진적인 게 아니고 but revolutionary, 혁명적이라는 거죠. It's just jumping from one stage to another stage, another higher stage.
한 단계로부터 또 다른 높은 단계로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Not gradually changing. incrementally도 gradually.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체인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 바뀐다는 거예요. 혁명, 과학혁명. 그죠? scientific revolution. 실제로 쿤이라는 분이 할 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집단이 공유한 어떤 사고의 틀, the frame of ideas. 기본적인, 그죠? basic frame of thought. basic ideas shared by all the people within a group, within an age. 한 집단이나 한 시대 age 내에서 shared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어지는 basic ideas, basic frame of thought,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나 기본적인 사고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이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죠? But revolutionary, not gradually. 혁명적으로 바뀐다. 이런 기본 개념들입니다. 패러다임 기억하시고요. 별거 없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리주의라는 또 중요한 개념도 있죠. 공리주의. 유틸리타리아니즘. 공리주의. 이거 이제 별거 없어요. 이제 공리주의도 윤리하고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예요. consequentialism.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윤리에 좀 어긋나더라도.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벤담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greatest happiness, 가장 큰 행복.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정책 결정할 때도 이제 공리주의적으로, 우리 이미 다룬 나왔던 문제고요. 정책 결정 과정,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깊고, 이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공리주의는 상당히 비난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영어 논술, 수능, 국어 비문학, 일반 논술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개념이 되겠죠. 비윤리적이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합리화되는 면이 있는 게 공리주의라는 개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리주의. 그래서 공리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요 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이제 민주적인 거냐, 데모크라시냐, 아니면 효율성이냐, 요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리주의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이미 나왔죠,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 엑스퍼트냐, 레이 피플이라고 하고 올디너리 피플,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상식이냐, 올디너리 피플스 커먼센스. 커먼센스가 상식이죠? 다 알죠? 커먼센스. 일반인들의 상식, 커먼센스냐, 엑스퍼트, 전문가들의 엑스퍼티스, 전문성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에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모의고사 있다는 게 수능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엑스퍼티즈라고 그러죠. 엑스퍼티즈 이것과 엑스퍼트 날리지 이것과 올디너리 피플스 커먼센스, 일반인의 상식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주어리 시스템, 미국의 이게 배심원제, 우리나라에 도입됐죠. 배심원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인의 상식이 모이면 판사라는 전문가, 판사라는 영어로 저지죠. 이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중시 여기는 이런 태도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정책 결정에서도 이것이 엘리트들끼리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뒤에서 숨어서 그냥 여론을 수렴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것이 옳아 그러고 여론을 무시하는, 예를 들어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학종보다는 정시가 맞다고 믿는데 일부 엘리트층들이 자기네가 옳다고 믿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에는 공부 많이 하는 우리 전문가도 많이 계세요. 근데 주로 이제 소위 좌파라고 스스로 부르는, 진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분들이 자꾸 전문성을 가지고 학종을 밀어붙이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결정할 때도 그래요. 민주성이 우선이다. 그런데 여론은 영어로 퍼블릭 오피니언.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거죠. 최대한 반영하는 거고. 에피션시,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을 그냥 개돼지 취급하고 지들끼리 하는 거. 이런 거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아주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부 나오면 다 대빵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여론, 퍼블릭 오피니언 기억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여론을 민주주의가 정책 결정이나 우선시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마보크라시가 되겠죠. 민주주의가 아니죠. 마법이라는 게 폭도야, 폭도. 마법크라시는 이제 중우 정치, 폭민 정치쯤 된다.
퍼블릭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압이 하는 거죠. 프레시 모압 할 때 모압이잖아요. 그렇죠? 모압 사이컬러지. 집단 심리, 군중 심리. 모압 사이컬러지 심리잖아요. 그죠? 모압 사이컬러지, 군중 심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냐 효율성이냐 이 항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뭐 이런 것이 뭐 행정학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정치학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학술적인 이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나오면 상당히 쉽지 않은 여러분이 기본 어떤 이런 대립되는 관점들에 대한 어떤 기본 안목을 가지고 있고 영어 어휘와 더불어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아주 쉬워져요.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학술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시각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때 문제를 풀기가 아주 수월해지는 거겠죠. 전부 3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이라 20번 때 아주 제일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서 출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경제학 같은 것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경제학에 뭐 여러분들 항상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다 알아야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수요는 뭐 디맨드라고 요구라고 합니다. 디맨드. 여러 번 나왔죠? 뭐 수요에 대한 거. 그래서 아이스크림하고 예를 들면서 뭐 자꾸 수요에 대해서 개념을 많이 설명했던 분들도 기억이 나는데 모의고사 안 됐었는지. 그다음에 서플라이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엘라스티시티 이런 단어들을 아셔야 돼요. 이게 탄력성이거든요. 탄력성은 다름이 아니고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수요의 뭐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프라이스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다 인을 붙이면 비탄력적이라는 뜻입니다. 프라이스 인 엘라스티시티 이런 단어들. 커런시라는 단어가 있죠. 화폐. 통화라는 뜻입니다. 화폐. 머니의 뜻이에요. 머니. 통화. 이자율이라는 단어도 기억나겠죠.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 중요한 그냥 레이트라고 돼요. 레이트. 센트럴 뱅크도 알아야겠죠. 중앙은행. 중앙은행에서 이자율도 결정하고. 민트는 조폐라는 뜻입니다. 화폐를 이제 찍어낸다는 뜻이죠. 화폐, 커런시, 이건 화폐를 찍어내는 걸 말하고요. 이자율이 높아진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뭔지 알겠죠? 투자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인베스트먼트,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럴 때 정부에서 이제 민트, 조폐, 화폐를 더 많이 중앙은행에서 공급하면 투자 같은 걸 늘리고 사람들 소비도 진작하고 이러면 이제 화폐를 더 많이 통화량을 늘린다 그러죠. 모네타리가 이제 화폐라는 뜻입니다. 인터내셔널 모네타리 국제 통화라는 뜻이죠. 모네타리. 통화 공급, 모네타리 서플라이. 통화 공급. 그래서 이렇게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이자율은 돈이 많아지니까 떨어지겠죠. 투자 같은 거, 소비는 다 아시겠지만 consumption 이런 표현들, 투자,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면 더 늘어나겠죠. 이자율이 오면 돈이 은행에다 넣어놓겠죠. 이자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또 이렇게 돈이 들어오겠죠. 해외 자금이. 그래서 해외 투자라는 건 이제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있고 indirect investment가 있겠죠.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건 좀 달라요 개념이. 어쨌든 핫머니라고 해서 돈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는 개념도 있고요. 핫머니 이런 단어들도 기억해야겠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단어들이니까요. 그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이자율이 높으면. 그래서 옛날에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 그래가지고 국제통화기금 기억나죠?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이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데서 우리나라한테 고금리 처방을 했던 이유가 한국에 외자가 없으니까 고금리를 하면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외화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란 건 영어로 뭐냐면 foreign exchange rate 관련이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겠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appreciate 올라간다. 평가 절상되는 거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환율이 인상한다. 환율이 올라갔다.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devalue 또는 이제 depreciate. 이 전부 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해외에 나가서 돈 쓸 때 좋겠죠. 우리나라 돈이 세니까. 그렇지만 이제 수출할 때는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나라 돈 걸로 표시된 게 비싸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우리가 이자율이 높으면 국내적으로 이런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돈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돈이 이제 주머니에 많아지는 거죠. 외화가.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화가 많다 보니까 환율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출이 또 덜 되겠죠. 수출은 영어로 엑스포트입니다. 엑스포트. 그래서 시사 문제와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했어요. 수출 규제는 영어로 엑스포트 커브죠. 일본이 우리 수출 규제했다. 엑스포트 커브. 엑스포트 커브. 이따가 요거는 또 지금 얘기할까요? 하여튼 포스트 레이버 이거 관련이 있죠. 강제 징입니다. 강제 노동. 일본이 우리한테 시킨 거죠. 우리 조상들한테 잘하기 싫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우리 보상, 컴펜세이션은 당연히 아셔야겠죠.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슈프림 코트 눌링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이제 전범 기업이 이제 워 크리미널이 되겠습니다. 워 크리미널 이제 전범이죠. 전범 기업들한테 이제 우리 이게 컴펜세이션 해줘라 하고 우리나라 슈프림 코트 눌링 판결에서 요구하니까 일본 정부가 돌아가지고 수출 규제를 해버린 거죠. 엑스포트 커브는 이제 다른 말로 이코노믹 생션이라고도 해요. 이코노믹 생션이 이제 경제 제재라는 뜻입니다. 경제 제재는 트럼프가 아니면 이제 미국이 북한한테 많이 하죠. 경제 제재.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한 거예요, 저게. 미친 개새끼들이죠. 정신 나간 새끼들. 여러분 이제 이게 다 관련이 서로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김에 같이 한 거고요. 일본이 저렇게 과거사를 미화하고 뷰리파이 왜곡하고 아까 했죠. 이렇게 과거사, past history 그죠? 과거의 잔악행위, atrocities 일단 나올 수 있어요. 잔악행위, heinous-라는 단어 쓰면 좋겠죠. 끔찍한 잔악행위. 알죠? 그래서 comfort woman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comfort girls 이런 위안부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쓰는 단어죠. 위안부는 우리가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유엔에서 쓰고 있는 단어를 써야겠죠. wartime sex slave 전시 성노예 이것이 정확한 유엔 쓰고 있는 용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일본이 저걸 가지고 엑스포트 수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재 국산화를 이루어야겠죠. 소재 국산화. 그래서 매티리얼이 이제 전부 시사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매티리얼 도메스티케이션이 이제 국산화라는 뜻이 되겠죠. 도메스틱이 국내라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올해 이제 수능을 앞둔 그런 이제 여러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이 해보거나 신경을 써봐야 돼. 신문기사 같은 거 찾아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래서 좀 최저임금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경제가 최저임금을 하면서 최저임금은 영어로 미니멈 웨이지입니다. 미니멈 웨이지. 미니멈이 최소한이죠. 미니멈 웨이지 이게 최저임금이고요. 최저임금이 그냥 인크리즈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하이크 되었죠. 급등한 겁니다. 그냥 급등. 상당히 급등한 편이에요. 저도 최저임금에는 찬성합니다만 이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최저임금 한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1시간당 10,000원도 안 주려면 도둑놈이죠. 다만 이제 그것이 너무나 급격하고 지역별, 직능별로 전혀 차이도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시간당 진짜 소일거리로 일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초등학생 알바하는 거, 중학생 알바하는 것까지 그대로 10,000원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영명병 직급별로 이제 단계적으로 조절하면 좋았는데 너무나 지자체별로 전혀 어떤 격차를 두지 않고
그냥 만 원으로 한 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슬러기쉬 쓰세요. 둔화됐다 뜻입니다. 둔화됐다, 슬러기쉬. 이 둔화된 게 심해지면 리세션이 되죠. 리세션. 경기 침체.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디프레션이 되는 겁니다. 공황. 디프레션. 사람한테 쓰는 우울증이 또 있죠. 경기 둔화가 됐다가 뭐 이게 됐다 이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했던 이제 모네타리 서플라이, 통화량을 막 늘리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번에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제이컵은 이미 나왔죠. 국어 비문학에. 제이커브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면 수출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경상수지 같은 거 이제 영어로 current account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해외하고 이제 교육을 했을 때 우리가 자본수지하고 무역수지를 합쳐서 경상수지 그러는데 어쨌거나 서플러스 흑자 데피시트 적자죠. 이제 화폐 통화를 많이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화폐를 많이 풀면 이자율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환율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올라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올렸을 때 생각보다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얼른 무역이 이익이 이제 이게 흑자잖아요. 흑자가 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오히려 이렇게 J 모양 형태를 그렸다가 장기적으로 바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수입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돈을 바로바로 오히려 이제 교육 조건도 좀 악화돼 있고, 그죠? 교육 조건이 악화됐다는 얘기는 이제 물건을 수입할 때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줘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돈이 약화됐다는 거잖아요. 환율 아까 했죠. 포린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높은 거. 우리 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줄 거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세게 줘야 되고 막 이러고 해외로 유학 가 있는 애들한테 송금할 때도 돈을 더 많이 보내야지만 한국 돈이 이제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게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라는 건 영어로 purchase power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purchasing power. purchase가 구매하잖아요. purchasing power. 하여튼 그래서 이 제이커브는 이제 그래서 기존에 계약된 거라든가 수출 같은 거는 기존에 계약된 거라든가 이런 데서 기존에 바로 효과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율이 높아지면 얼른 생각하면 흑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때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시간차가 있게 하는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효과가 있지 않다. 이런 거 제이커브고요. 기억하고요. 주로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거였고요. 유사한 게 이제 또 오버슈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율만 보는 건데 이건 이제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price instability, price inflexibility, 가격의 경직성, 그죠? 가격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물가가 잘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건 이거 색깔만 바꿔서 할까요? 오버슈팅은 이제 오버슈팅은 여기가 이제 환율이겠죠. 환율 이제 foreign exchange rate 환율. 그래서 이제 환율이 갑자기 많이 뜬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오버슈팅 환율이. 저희 나라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돈을 막 풀고 통화 증발을 했을 때 여기가 시간이면 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환율이면 환율이 갑자기 뛴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왜 그러냐면 돈을 예를 들어 정부가 많이 풀어가지고 했으면 이것이 이제 바로바로 이자율에 반영이 되고 물가에 반영이 되고 이자율에 반영이 되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이것이 이게 어느 정도 천천히 이렇게 조정도 되고 이러겠는데 사실은 물가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물가는 그대로인데 그냥 돈은 많이 풀어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환율은 갑작스럽게 치솟아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의 가격의 가치가 엄청나게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물가 경직성에서부터 비롯된 거고요. 물가가 같이 올라주면, 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하여튼 사람들이 뭐 계약해 놓은 것 때문에 그렇기도, 아까 수출이 그 계약 때문에 그랬듯이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이 저는 뭐 영어 선생이니까 이 정도 기본 개념만 말해주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기본 개념만 갖고 있어도 푸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priced in elasticity 이런 것도 써먹으면 됩니다. 이제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거죠. 가격이. 그래서 물가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인 elasticity, inelasticity, inflexibility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가격이 경직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플렉시빌리티는 유연하다고 경직성을 말해요. 하여튼 이런 개념들, 경제학적인 개념 이런 거 아까도 아까 비교의 절대의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제 분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유념해서 좀 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가 또 이렇게 다 정치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일본 수출 규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죠. 근데 정치 분야를 좀 본격적으로 봐보면 이제 수출 규제 말고도 아까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국에서 편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직접 내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칼로니얼 모더나이제이션 티어리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식민지 근대화 이론 이런 건데, 식민지 근대화 이론 이런 거를 그대로 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영훈 교수님 같은 분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그분들이 외국노일 수도 있고 외국자일 수도 있고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자는 아니실 것 같은데, 외국자일 가능성이 0.몇 % 있다고 봅니다만, 본인이 외국자라고 믿으시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엔 확신범이시죠. 확신범. 잘못된 생각을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니까 더 무서운 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일본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자는 이름하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를 결과론적으로 옹호해버리는 이런 분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서 근대화시켜줬다 이런 거죠. 사실 이게 뿌리를 추적해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일본 쪽하고도 다 있어요. 그게 해결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근대화론이죠. 사회진화론, 소시알 다이니즘. 사실 인류 역사가 이게 야만에서 문명으로, 그죠? 사베지라고 하죠. 야만, 바바리, 사베지, 바바릭 피플, 야만족으로부터 시빌라이제이션 이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오고 있다. 어떤 단선적인 역사가 있죠. 리니어, 단선적인. 라이너라 그러면 이거 연락선입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 때 이거죠. 리니어 이퀘이션. 어쨌든 직선이잖아요. 1차 함수, 1차 방정식.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야만으로부터 문명으로, 저개발, 그지? 언더 디벨로프드로부터 디벨로프드 또는 어드밴스, 선진국으로. 인류 역사는 단선적이라는 거죠. 어떤 지역별 다양성이나 문화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까 있었죠? 컬처럴 슈페리어, 컬처럴 렐레티비즘, 컬처럴 렐레티비티, 문화적 상대성 같은 걸 별로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근대화론이죠. 그것이 바로 이게 근대화론이에요. 상당히 인종적 편견이 가미된, 어떻게 보면 레이시얼 프레주디스, 레이시얼 바이어스, 상당히 자기네가 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겔에서 출발하는 면이 있어요. 해겔도 그런 사람이었죠. 백인우월주의. 유럽이야말로 세계 중심이고, 상당히 중화 사상, 중화 사상도 여러분 아시겠죠? 시노센트리즘, 중화 사상의 유럽판에 가까워요. 물론 해겔을 제가 평생 해겔 공부한 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웃겨 보이겠지만, 어쨌든 해겔이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해겔의 후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시아로 갔을 때 그것이 일본에서 우리는 이제 아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후쿠자와 이츠키라는 사람이 한 거죠. 디에시아니제이션. 이런 단어들.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단어 자체를 모르더라도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런 흐름, 일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이 문제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뭐 타라론, 디아시아니제이션, 이게 타라론이거든요. 북구자 위치기에.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종적 편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근대화론은.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도 아마 상당히 뭐 이제 근대화론을 이제 옹호하시는 영문과 교수님이시건 반대하는 교수님이시건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건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단선적인 역사관이라 그러면 리니어 히스토리컬 포인트 오브 뷰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단선적인 히스토리컬 포인트 오브 뷰 이렇게 관점이죠. 역사적 관점, 역사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근대화론이고요. 일본인들이 바로 저런 관점에서 국가를 세웠고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타라론 이런 관점에서 세웠고 한국은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못 버렸죠. 근대화를 빨리 못했고 전통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어떤 유교적 이상사회, 대동사회에 대한 믿음 이런 걸 잘 못 버리신 거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노예제 사회라고 폄하하면서 미친 사회라고 폄하하면서 서양의 근대가 우월하다 이렇게 믿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조선은 아예 노예제 사회고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그런 개 같은 사회라는 식으로 보시고 계신 거 실제 들어보면 그러세요. 이용 교수님 주장이 그렇고 그래서 근대화로는 상당히 서구 중심의 인종적 편견이 가미되었고 타라론적 개념과 관련이 있고 이런 흐름이라는 건 아시고 있으면 좋고요. 뭐 이거를 뭐 찬성하건 반대하건 과건 별도로 흐름은 실제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최근에 임피치먼트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오진 않더라도 이게 탄핵이죠, 탄핵. 박근혜 저는 대통령이라고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분 때부터도 아버지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독재자 영어는 뭐죠? 딕테이터. 아버지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공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은 이제 업적에 의한 전통성이죠. 총칼로 집권했었잖아요. legitimacy by doing이라고 그러는 거고 업적에 의한 전통성. 그래서 업적에 의한 전통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박정희라는 분은 총칼로 짚고 어떻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그죠? 데모크라티컬리 엘렉티드 거버먼트를 무너뜨린 거죠, 토플. 그죠? 미네타리 쿠데타입니다. 미네타리 쿠에 의해 가지고 엎어뜨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아무리 그 당시가 혼란이 있었고 별의별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업적에 의한 전통성을 이루간 면이 있죠. 그 당시 아무리 냉전, 콜드워라 그러죠. 냉전화에서 유리했죠.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고 안보, 무임승차, 밴드웨건, 프리라이드. 밴드웨건도 무임승차의 뜻이 있죠. 점프 온더 밴드웨건도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전이라는 시기에 상당히 안보 무임승차도 있었고 미국의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기술 이전 이런 것들. 재밌는 게 일본이 기술 이전을 더 많이 해준 면도 있어요. 재밌죠?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이 사실입니다. 냉전하에서 가능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가 애증이 어린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미워하려도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또 제국주의자들 아까도 했지만 임피리얼리스트 이놈들이 나쁜 거였지, 그죠? 일본 민간인하고 다른 면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단어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 이분은 문제가 많아요. 너무나 상반되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분인데 빨까지 그런 상황에서 뽑을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죠? 국론 분열이 애고된 거죠. 국론 분열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주의에서 어쨌든 상당히 국가 분열이랄까요, 민족 분열, 상당한 혼란, 케이오스가 이제 예상이 되었죠. 그분 당선 때부터. 결국 그분이 임피치먼트 당했죠. 이번에 또 트럼프가 또 그러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가. 그래서 아마 임피치먼트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정치 분야에서 또 보면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거 이제 영예를 자꾸 침공하죠. 테리토리라는 단어가 있죠. 테리토리. 영토인데 이게 바로 테리토리얼 시하면 영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올레이트 한다.
동네북이죠. 뭐 러시아도 하고 중국도 하고 재밌나봐요. 뭐 중국은 뭐 아시죠? 남중국에도 다 내 거다. 인터내셔널 씨 루트라고 그러죠. 국제적인 통일도 다 내 거다. 시노센트리즘에 중국은 아직도 이 중화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중화 제국주의랄까요? 시노센트릭 임피리얼리즘, 아까 했죠, 임피리얼리즘. 이런 개념이 아직도 있고요. 이런 분위기들 여러분 다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내전이 아직도 계속 중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IS라는 이제 그 테러 분자들은 이제 그 IS 아시죠? IS 뭐 ISIS라고 이렇게 쓰나요? IS라고 합니다 주로. 이 IS를 이제 그 쿠르드라고 우리 말로 하는 커드스. 이 쿠르드족들이 커드스가 상당히 많이 공헌을 했어요. 그 격퇴한 지상군 그라운드 트로스 역할을 다 했어요. 그라운드 트루스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이분들이 지상군 역할을 다 했어요. 그라운드 트루스. 미국은 그 에어레이드, 공습이라고 그러죠. 이것만 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IS 되게 치열하게 싸우는 전사들이죠. 무서운 애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죽임을 당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간다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쿠르드족들이 그 여전사를 앞에 아마존이아처럼 이제 막 그 이쁜 여자들이 정말 막 기관총 들고 박격포 쏘고 박격포 모타라죠. 박격포 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건데 크루즈족 여전자. 근데 이걸 트럼프가 배반했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여전사들까지 가서 몰아냈는데 독립시켜준다고 그러니까 했겠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싸웠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IS를 몰아내고 이분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트럼프가 배신을 때렸죠. 스태브 them in the back. 아까도 했죠. 배반 때렸다. 그 바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터키의 친구들 몇 천만이 돼요. 인구가 엄청 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국가 없는 거죠. 스테이트리스. 국가 없는 민족이에요. 국가 없는 스테이트리스. 그런 분위기,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터키가 무지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하는 걸. 이제 트럼프가 써먹고 버리니까 터키가 가가지고 이분들 막 다 여자들 강간하고 목 잘라 죽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보도하다가 이제 보도도 잘 안 나오죠. 페북으로는 계속 올라오는데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사건들. 그래서 뭐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분위기, 그죠? 지상군, 공습, 국가 없는 민족. 뭐 이런 국가 얘기가 나왔는데, 뭐, 국가의 발달, 항상 수능에 중세사라든가 근세사가 나와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요런 것들이 보면 거의 빠지는 해가 별로 없어요. 한 번씩은 역사에 관한 게 꼭 나오고, 어떤 형태로는 나옵니다. 도구 사용에 관련돼서 나오기도 하고, 통행료 관련돼 나오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역사에 관한 문제, 특히 영어다 보니까 서양사 쪽에 관한 문제가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포퓰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포퓰리스트. 트럼프는 이제 민중영합주의적인 면이 있는 거죠. 국가의 long-term interest. 이게 이제 민중영합주의자. 지도자라면 이제 국가의 long-term interest,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해야죠. 장기적인 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중영합주의자들은 이제 다음번 선거, next election만을 의식하는 거죠, 그죠? 상당히 국민에게는 레스폰시브 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해요. 반응성이 있는 정부죠. 레스폰시브, 국민이 원하는 거. 이게 아까 말했던 정책 결정에서 엘리트 중심이냐, 어떤 다수의 상식을 우선시하느냐. policy decision making. 이것 때문에 단어를 기억하세요. policy. 그것과도 관련이 깊은,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반응성이 있는 정부가 되면서 정책 결정에 어떤 식으로 반응성이 있는데 이것이 반응성 있는 정도를 넘어서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만 신경 쓰는 거, 포퓰라리티만 신경 쓰는 게 바로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트럼프 같은 인물이 바로 대표적이고. 그러다 나라 망했죠.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미친다. 하여튼 트럼프도
상당히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뭐 방위비 분담금도 요구하고 있죠.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디펜스 버짓이라는 단어입니다. 디펜스 버짓. 디펜스 버짓 기억하세요? 그걸 분담하다. For the US forces, 미군을 위해서 stationing in South Korea. stationing이 주둔하고 있답니다. stationing in South Korea. 방위비 share 분담하는 문제. 뭐 버짓이라고도 하고 방위비는 뭐 expenditure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비용. 이런 단어도 같이 기억하면서 이 논리와 더불어 기억하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여러분이 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하고 경제는 그 정도, 끝도 없죠. 여러분 다 해주다 보면. 언제 이걸 다 하겠습니까? 그건 제 수업을 다니셔야죠, 여기를. 제 강의를 들으시든가, 평소에. 다만 이제, 좀 간단하게 더 해드리면, 사회하고 문화, 이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니까. 먼저 사회 분야는 사실 정치, 경제 분야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좀 해본다면, 지금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BTS라는 분들이 있죠, BTS. 한류.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한류가. 근데 재밌는 게 한류 자체도 중요하고요, 한류.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돼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 그걸 핑계로, 그죠? 프레텍스트, 핑계, 엑스큐스, 알죠? 핑계. 그거를 명분, 프레텍스가 핑계고요. 엑스큐스, 변명. 명분, 코우스, 대의 명분, 변명, 핑계. 이걸 삼아가지고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를 한류, 또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죠. 한류를 그냥 목을 조르고 있죠. 정말 나쁜 개새끼들이. 훌륭한 중국인도 있겠지만 그런 정책하는 중국 새끼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티베트 학살하고 위구르 학살하는 그 나쁜 중국, 유교라는 위대한 정신 문명을 만든 위대한 중국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조상들이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학문 유교는 영어로 같이 기억이 나겠죠? 컨퓨시아니즘, 이것이 유교입니다. 유교. 공자 이름이 컨퓨셔스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다 네오를 붙이면 성리학이죠. 조상들이 사랑했던.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군사적인 지배 복종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It was not military dominance. military dominance, military ruling. It was about cultural relationships, which was much the same as the papacy in Europe, which was the symbolic ruling throughout the religion. 종교를 통한 symbolic ruling, 상징적 지배관계였잖아요. 파파시, 교황 관계, 교황이.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교라를 사랑하니까 중국을 사대한 거죠. 물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명나라가 아니잖아요. 다르죠. 군사적으로 우리가 좀 다음 면인데 이 명이라든가 밍차이나 이제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이 유교라는 이 개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사랑하고 관계였던 거죠. 군사적 지배 복종 관계는 사실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히려 먼저 유아도 해보면서 보다시피 먼저 선제공존을 했고 이런 중국과의 관계도 여러분 약간 싱어센트리즘과 더불어서 의식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문제 볼 때. 다만 이제 어쨌든 이 한류,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내용 상품이죠. 정말 한국이 이걸 이제 문화를 수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나라죠. 저는 20년 전부터 제 석사 논문에서부터 우리나라가 문화를 수출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뒤로 우연인지 몰라도 저와 같은 생각할 때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수출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는 말들이 더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제 논문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저도 그때 하여튼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주장했던 데가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자꾸 우리나라 걸 이제 받아들이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인데 받아들이는 세계화가 아니라 이제 수출하는 세계화입니다. 컬처럴 엑스포트, 문화 수출. 이것의 결실이에요. 이런 정책이 사실 이게 한류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자발적인 민간의 힘도 있었지만 문화적인 저력이죠. 그래서 근데 한류가 사실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한류가 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한국 영화를 중국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거기는 민주주의, 민주적 문화, 그죠? 데모크라틱 컬처 이런 게 담겨 있면서 일본이 과연 민주주의랑 관련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컬처럴 데모크라시 이런 말하고 관련이 있고 아니면 데모크라틱 컬처가 더 좋을 것 같네요.
데모크라틱 컬처, 민주적인 문화. 데모크라틱 컬처, 민주적인 문화. 근데 이제 데모크라틱 인스티튜션, 민주적인 제도. 일본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죠. 그죠? 중국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이 과연 민주주의냐 이런 것도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면 좋아요. 일본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는 민주적인 문화가 없는 거죠. 인권 존중을 안 하잖아요. 도덕성은 없어요. 그죠? 민주주의의 가만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휴먼 디그니티죠. 학교에서 배우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인권 존중입니다. 인간 존중. 일본은 인권 존중이 없죠. 자기네는 한다 그러지만 사실 민주적인 제도도 알다시피 자기네 힘으로 그죠?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They didn't achieve democracy with their own hand, like the Koreans did. 한국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의 with their own hand로 did not achieve 달성한 게 아니에요. U.S. general named MacArthur implanted democracy into Japan after the war. 전쟁 후에 민주주의를 이시겠죠. 메가더가 그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문화가 민주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상당히 피덜리스틱, 어떻게 보면 봉건적이고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시끄럽잖아요. 민주주의 하기 좋죠. 논쟁적이고 아규멘타티브한 거죠. 악이 주장하다.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잖아요. 근데 문화적으로 별로 민주주의 친화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요. 조용하고. 이번에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다시피 핵 문제. 이 핵 문제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누크도 핵무기고요. 뉴클리어 에너지 다 알고 있죠. 오토믹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 하여튼 뉴클리어 퓨전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세요. 핵융합.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상당히 환경 친화적인 environmentally friendly source of energy. 기존의 핵 발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뉴클리어 플랜트하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단어도. 어쨌거나 일본의 핵 사고에서 알다시피 일본은 상당히 정보를 모나폴리, 독점합니다. 정보가. 언론의 자유라는 게 많이 저희처럼 그죠? 프리스피치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상당히 이렇게 제대로 보장되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일본이 근대화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민주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민주적인 문화 부분이 물질적 근대화에는 성공한 면이 있죠. 그렇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정신적 근대화, 진정한 민주화 이런 데는 우리보다 뒤처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런 개념 자체가 여러분, 이런 사고 자체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일본은 이제 문화적으로 좀 정보 독점의 비판을 받고 있고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다시피 그런 비판들이 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회 분야. 근데 이제 BTS 얘기를 제가 왜 꺼낸 거냐면 BTS 같은 경우에 이제 한류인데 이번에 군입대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BTS를 군대를 보낼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 상당히 그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인 군입대를 보고 mandatory military service라고 합니다. 의무적인 군복무란 뜻이죠. mandatory가 이제 의무적이냐? mandatory military service. 의무적인 군복무 우리는 꼭 해야 되죠. 이거를 exemption 또는 immunity라고 할까요? 면제해 주는 거죠. 과연 이것이 BTS를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또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죠. conscientious objector of military service. 그러니까 양심적인 거부자 of military service 군복무에 대한. 바로 뭔지 알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Jehovah's Witness. 그분들 같이. 요거 다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도가 조금씩 판례는 영어로 프레세던트로 합니다. 리걸 프레세던트. 판례라는 뜻이죠? 프레세던트. 언프레세던트 하면 전례없는이고요.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conscientious 오브젝터, 병역 거부자들한테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줬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있답니다. 이런 것들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겠고요. 한류에게는 그리고 나오면 이제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제국주의로 흐르면 안 되겠죠. 과거 서양이 강요했던 cultural imperialism 이런 걸 흐르면 안 되겠죠.
상당히 그 보편성, 유니버설리티 이거를 가져서 현지 문화도 존중하고 우리는 그 서구 제국주의, 그죠? 웨스턴 미리탈리스트가 범했던 미스테이크를 we must not repeat the same mistake. respecting the local culture, respecting the local culture. 현지 문화 존중하면서 그죠? 보편성을 통해서 persuasive, 설득적, 설득하다. 이런 농구술에 써먹어도 되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중세 역사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주요 어휘만 몇 개 좀 해보면, 여러분 이제 서양의 근대는 민족국가하고 같이 왔잖아요. 그죠? 근대는 이제, 지금이 살고 있는 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근대가 끝난 거죠. 지금은 끝나서 포스트가 끝이고요. 프레 모던이 이제 근대 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대 주로 17, 18세기 이전을 말하고요. 그 전이 바로 중세죠. 중세. 우리가 이제 살았던 17, 18, 19, 20세기까지가 이제 모던이고요. 영어적인 개념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중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미디발 타임스, 중세라는 뜻입니다. 중세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황, 그죠? 팝, 이 사람이 짱이었죠, 짱. 이 사람이 다 해먹었고요. 반면에 이제 decentralized,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지방 분권화의 뜻이죠. decentralized. 지방 분권화된 사회였고, centralized 되지 않았죠. 도시국가 단위, city state. 아니면 성, 캐슬, 아니면 principalities. 알죠? 공국. 이런 것들. 지금도 몇 개 남아있죠, 유럽에. 아주 작은 국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종교개혁, 처음에 이제 리포메이션, 릴리저스 리포메이션,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로 쓰면 개혁이라는 뜻이고, 대문자로 쓰면 이제 종교개혁이죠. The Reformation. Religious Reformation.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어요. 종교적인 개혁. 고유명사식으로 쓴 거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차 변화를 불러왔고, 르네상스라고 있었죠. 르네상스. 이것이 이제 휴머니즘, 인문주의적인 거죠. 르네상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서 종교교육과 르네상스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바로 출현한 것이 이제 중앙집권화된 디센트럴라이즈, 이런 이제 퓨덜 스테이트라 했잖아요. 퓨덜, 봉건적인 거죠. 퓨덜리스틱, 봉건주의적인, 아까 했었던 것 같은데 일본할 때 이런 상태가 이제 바뀌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옵솔루티즘, 절대주의, 또는 옵솔루트, 그냥 E를 붙여서 옵솔루트 모나키, 이게 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출현하면서 이제 내션 스테이트, 일민족 일국가가 이제 출현한 거예요. 중앙집권화되면. 그래서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저것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시민, 계몽 사상도 있었죠. 엔라이트먼트라 그래가지고, 엔라이트먼탈리즘. 일루미나스. 그러니까 어쨌든 계몽 사상, 엔라이트먼트 아이디어가 이제 중세 말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혁명이 벌어진 거죠. 많은 구체제의 문제에 더불어서. 그래서 11 레볼루션. 미국도 사실 이건 연장이죠. 미국 혁명도. 그렇죠? 프랑스 혁명 1789죠. 미국 1779인가 그렇죠. 버지니아 권리장면, 프랑스 혁명. 이런 시민혁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있었죠. 산업혁명. 이런 것 전부 다 근대, 서양의 역사 경험이라는 얘기 전부 다.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들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양사. 자꾸 시험이 나옵니다. 자꾸 시험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했었던 이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의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이런 게 나오죠.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그 전에 메칸틀리즘, 중상주의라고 하죠. 메칸틀리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이제 여하튼 국가가 개입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에 보이지 않는 손, 그죠? invisible hand, 이런 표현들을 아담 스미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것이 이제 신자유주의도 있어요. 원래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이제 진보적이라는 데서 보듯이 자유주의는 상당히 진보적인 건데,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보수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고, 컨서버티즘이고, 경제적으로만 자유주의. 국가가 나 개입하지 마, 내 맘대로 하게. 소시알 밸류를 보호하는 것보다도 어떤
자꾸 국가가 이제 국가가 또 강해요. 신자유주의에선. 원래 자유주의는 그 국가가 아까 했던 government intervention, 정부 개입을 싫어하는데,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개입해서 anti market force, 반시장 세력을 억누르는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약간 기괴한 이런 것도 간단한 서양 역사였죠. 이제 이런 민족주의 같은 게 이제 그때 출현했죠. 내션 스테이트. 그래서 오히려 그 프랑스 혁명에서 쇼다리 영웅 그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프랑스 혁명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를 수출하게 된 면이 있는 거죠. 프랑스에서 민족주의가 이러면서 그 혁명을 통해서 성숙했던 민족주의가 프랑스 그 나폴레옹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죠. 이때 있는 게 바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도 촉발시키고 이탈리아 통일을 갖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 얘기도 했고 민족국가, 일민족 일국가가 그 나라를 이뤄 사는 근대의 시작이 바로 이런 그 종교개혁, 그다음에 르네상스 이후에 그 민족국가와 더불어서 한 민족이 그전에는 지리적으로만 이제 그 같은 언어를 쓰는 그룹끼리 뭐 독일어 사용권, 그죠? 뭐 German language speaking area 이런 식으로 Italian speaking language area, Italian speaking area 이런 식으로 Italian language speaking area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어떤 막연한 어떤 공간 범위로 그 작은 도시국가라든가 나눠져 있던 지역들이 점점점 그런 민족이 국가를 이룬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이런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는데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끝도 없습니다. 이게 뭐 언제 이걸 다 하겠습니까? 지금 뭐 간단히 제가 몇 자 써왔습니다만 뭐 이거 뭐 끝도 없죠. 끝도 없고 여러분 뭐 밤샐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에서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그 수능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주제들을 한번 봐보시고 또 평소에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실 때도 꼭 수능 며칠 전이 아니라도 마지막에 아니라도 평소에 공부할 때도 이런 주제들을 찾아서 이런 주제를 일부러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라든가 또 제 인강에 올려놓은 오프라인 강의도 인강기도 올리는데 이런 주제들을 제가 일부러 다 뽑아가지고 수능 예상 문제를 해드리고 또 아주 세부적이겠죠. 이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걸 조망하다 보니까 뭐 등성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걸 말고도 뭐 상당히 뭐 자연과학적인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주 많은 분야들 이야기 또 경영학 분야도 더 있고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그 과학사라든가 실험 방법론이라든가 상당히 또 한국사와 동양사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수능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여러분은 뭐 의식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걸 문제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려는 건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그 이제 영문과 그 교수님 그 영문학을 전공한 지식인들의 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이 문제에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무슨 상식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뭐 여기까지 수능들 잘 보시고요. 뭐 이거를 제가 뭐 인강에도 올리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